안녕하세요. 저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이민석 학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인공지능 시대에 더 가치 있는 직업과 역할,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지구 우주 사진이거든요. 저 사이에 하얀, 푸르스름한 얇은 막이 있는데 저 막이 공기층입니다. 예전에는 저 공기가 산소, 질소, 알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저 공기가 다가 아니고 우리가 숨을 쉬는 게 공기 반, 소프트웨어 반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소프트웨어가 정말로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문학, 과학, 예술 이런 세 가지 중요한 학문 영역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학문 영역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정하고 지금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 그 가치를 쓸 수 있는 물건 또는 서비스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한 시대에 이르렀죠. 2016년에 알파고가 나왔습니다. 그 알파고는 이세돌이라는 천재 바둑 기사를 이기고 바로 은퇴를 했죠. 실제 알파고가 2016년 3월에 이세돌을 이겼는데 알파고는 컴퓨터일 뿐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컴퓨터로 자기가 바둑을 두는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왜 이겼는지 설명을 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세돌이랑 알파고랑 대국을 할 때 4대1로 알파고가 이겼는데 이세돌이 이긴 한 판이 있었습니다. 그 한 판에 신의 한 수라는 수가 있었는데 그 수를 만약에 이세돌 순서가 아니라 알파고 순서였다고 했을 때 알파고가 그 수를 선택했을 가능성은 0.007%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세돌이 아니라 알파고가 그 순서였다 그러면 알파고는 지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알파고는 이제 2016년에 이세돌을 이기고 나서 더 좋은, 더 잘 듣는 버전을 만들고 나서 은퇴를 했는데 실제 알파고가 2016년에 나오고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아주 큽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문제풀이 해가지고 점수를 얻어서 뭔가 하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즉 예전에 이제 엉덩이 무게로 공부하던 시대가 끝났다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사람이 하던 일자리를 일부 대체하는 게 현실화됐습니다. 모든 영역을 다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그래서 일자리 환경이 많이 바뀌고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기본소득이라든지 아니면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어떤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이런 논의가 많이 시작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공지능이 우리 삶 근처로 점점 오니까 삶 자체도 바뀌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뭔가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인공지능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또 우리가 사는 제품 서비스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 윤리 문제도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알파고가 이세돌이랑 경기를 했던 2016년에 아주 강력하게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 시대가 엄청나게 빨리 오고 있다는 것을 다들 느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인공지능에 엄청난 연구개발 투자도 하고 있고 또 인공지능과 관련된 교육도 많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표에 있는 그림들은 전 세계의 가장 훌륭한 브랜드들, 가장 사업을 잘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나와 있는데 이 회사들에는 IT도 있고 미디어, 자동차, 식음료, 뷰티, 럭셔리 거의 모든 분야의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분야의 사업들이 전부 지금은 뭔가를 만드는 인공지능 회사, 뭔가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들은 이제 신발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신발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 자동차를 만드는 인공지능 회사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그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은 그 회사의 제품이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 가치 자체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역량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 역량이 좋은 회사가 시장에서 주식가치도 더 높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까는 이제 전 세계 브랜드였고요.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은 우리나라 그 스타트업 시장, 그러니까 창업 시장에서 누적 투자금을 300억 이상 받은 회사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회사들이 이 표에 있고요. 제일 왼쪽 위에 보면은 뭐 당근마켓, 마켓컬리, 티먼 뭐 이런 회사들도 있고, 이런 회사가 저렇게 커? 라고 하는 수준의 작은 회사들, 또 이름을 못 들어본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전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 M&A 됐거나 상장된 회사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상장된 회사들도 있고 꽤 전에 상장된 회사들도 있죠. 쿠팡은 미국의 나스닥에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있는 회사들은 상장을 한 회사는 아니지만 더 큰 회사에 합쳐진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전부 이제는 인공지능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해서 투자를 받으려고 해도 우리 회사가 가진 서비스, 우리 회사가 가진 제품에 의해서 모아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고객을 잘 분석하고 어떻게 시장을 잘 이해하느냐라는 것을 인공지능 기술로 하거든요. 또 소프트웨어 기술로 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는 회사에는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경향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가 인공지능 회사, 모든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만을 보면은 예전부터 소프트웨어는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처음 나온 지는 이제 80년, 80년 됐는데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가 계속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도 꽤 오래전부터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소프트웨어랑 지금 소프트웨어를 좀 구분할 수 있는데 예전의 소프트웨어는 목표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확성, 또 하나는 생산성이죠. 정확성은 어떤 입력이 있을 때 그 입력에 의해서 결과를 내는데 컴퓨터가 계산해서 결과를 내는데 그 결과가 정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값도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시간에 특정 시간 안에 나와야 된다는 게 정확성이고요. 생산성은 이 일을 하는데 컴퓨터를 써서 같은 일을 하는데 비용이 덜 드는 방법을 컴퓨터가 추구했다는 겁니다. 생산성이라는 거는 내가 투입한 자원 대비 얻어낸 결과잖아요. 그래서 투입한 자원을 보면은 기존에 투입하던 자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를 써서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할 때 그 소프트웨어에 들어간 비용,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예전의 소프트웨어들은 기존 업무가 변하지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은행이 있거든요. 은행은 전산화해도 역시 은행인 거죠. 학교든 전산화를 해도 학교고. 그래서 기존의 업무 가치는 그대로 있고 그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온라인화라는 걸 하는데 그 온라인을 할 때 소프트웨어 개발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나중에는 생산성이 좀 높아질 수 있겠지만 개발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커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 소프트웨어 스타일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어떻게 결정되냐면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싶냐면은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줄이기 위해서 같은 일을 더 적은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더 많이 일을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임금을 줄이거나 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전 스타일의 소프트웨어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심한 노동을 하는 시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꽤 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별로 재미없는 직업이었어요. 왜냐면 일을 많이 하고 또 새로운 거 계속 배워야 되고 또 월급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기술이 너무 발전하고 젊은 친구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또 빨리 은퇴를 해야 되고 이런 시장이 소프트웨어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직업이 별로 각광을 못 받았었던 건데요. 지금 소프트웨어 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제품의 자체, 제품의 가치, 또 회사의 가치를 결정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기존 업무의 가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자체가 가치를 가져서 소프트웨어가 이 생산성의 위쪽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게 귀한 상태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이랑 지금이랑 소프트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해지고 왜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귀해지고 했냐라고 하면은 소프트웨어가 실제 회사나 제품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에서 회사 또 제품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졌고 그게 이제 예전과 요새 소프트웨어의 차이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이 회사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장이잖아요. 그 주식시장의 상위 순위를 보면은, 계속 이제 삼성전자가 1등이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LG화학, 이렇게 이제 이 순서대로,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요 분홍색으로 돼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 SDI, LG전자, 이런 회사들이 전통적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돼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사용되는 컴퓨터를 만들거나 컴퓨터 부품을 만들거나 모니터를 만들거나 하는 시장이고요. 여기 빨간색이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는 무슨 회사인지 아실 거고, NC소프트는 게임 회사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지금 시가총액의 상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회사들도 안에를 열어보면은 지금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움직여요. 제조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모든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 회사의 경쟁력 자체도 소프트웨어로 결정됩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자수성가가 가능한 몇 안 되는 사업이에요. 여기 이제 명단을 보시면은 이 리스트에 있는 다른 회사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원래 지금 경영자의 부모 세대 또 그 부모 세대 해서 대대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물론 업종은 계속 소프트웨어 친화적인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1세대 사업가가 성공시킨 사업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던 사업이고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사업은 지금 대표가 만든 회사입니다. 즉 자수성가가 가능한 모든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이라는 거죠. 사실 이제 모든 소프트웨어 사업이 자수성가하고 재벌이 되는 건 아니지만 소프트웨어처럼 확실하게 자수성가가 가능한 사업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이 평생 수입이 가장 높은 직군으로 지금은 올라왔습니다. 왜냐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은 계속 자기가 능력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시장도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일할 가능성이 높아진 시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모든 산업 영역에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가장 고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산업이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갔을 때 고용 용량이 또 커집니다. 개발자가 더 많이 들어와서 회사에 새로운 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직장이라는 것이 특정 직장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시장 전체, 산업 전체가 소프트웨어 직장 하나처럼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들은 한 회사에 들어갔다가 이 회사의 기술이 정체가 되면은 다른 회사에 가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요. 또 다른 회사에 가고 그래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아마 다른 직군도 비슷해졌는데 소프트웨어 산업은 특히 더 한 개발자가 여러 회사를 옮기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특정 회사가 내 평생 직장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회사 전체,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가 직장처럼 하나의 직장처럼 동작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산업이 모든 다른 산업의 역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품 산업처럼 소프트웨어 산업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예전 소프트웨어하고 지금 소프트웨어를 비교를 잠깐 했었는데요. 쇼핑 같은 거를 보면은 예전 소프트웨어인지 지금 소프트웨어인지 약간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오프라인으로 백화점도 있고 무슨 마트도 있고 시장도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 쇼핑은 그 시장을 온라인 컴퓨터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옛날 소프트웨어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온라인 쇼핑은 옛날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아래 보시면은 지난번에 뉴스에 나왔는데 물건 값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다르게 보여요. 그게 실수가 아니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물건을 꼭 살 사람한테는 조금 비싸게 보여주고요. 이 물건을 안 사도 될 만한 사람한테는 좀 싸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물건이 재고가 부족한데 수요가 많은 동네는 비싸게 보여주고요. 이 물건이 재고가 많고 수요가 좀 적은 데는 싸게 보여주고 해서 어쨌거나 물건을 살 사람은 비싸도 사니까 비싸게 팔고 물건을 잘 안 사는 동네는 좀 싸게 해서 이 물건을 계속 프로모션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거를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지금 쿠팡이나 네이버나 네이버 쇼핑이나 또 여러 가지 커머스 회사들이 개발자가 거의 반이 넘거든요. 배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직원의 반 이상이 다 개발자입니다. 그 이유는 개발자가 이 회사의 매출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이 회사가 동작하는 그 도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회사의 가치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결정합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회사는 뭘 파냐면은 네이버 쇼핑, 그러니까 스토어팜 이런 데서 쇼핑도 하지만 검색을 팔아요. 검색 키워드를 팔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꽃배달 같은 거를 생각해 보자고요. 사람들이 꽃배달을 검색할 때는 꽃을 어딘가 보낼 때만 검색을 해요. 평소에 그냥 심심풀이로 꽃배달 이렇게 검색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특정 검색어는 상품이랑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꽃배달, 특히 이제 꽃 중에 조화 꽃배달. 조화 꽃배달은 누군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조화를 보내야 되겠다는 의지가 하늘을 찌를 때만 검색하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는 클릭 한 번에 몇만 원씩 돈을 받습니다. 경매를 하는 거야. 그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우리 가게가 제일 위에 나오도록 이런 경매 시스템이 모든 검색 프로그램에는 있고요. 그 검색 프로그램의 뒤가 이제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핫한 키워드 말고 그렇지 않은 키워드들은 이 사람이 가장 관심이 있을 만한 광고를 띄우게 이 사람의 프로필을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 결과로 광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회사는 왜 공짜로 하는 것인가? 우리한테 이런 공짜 서비스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 회사는 과연 뭘 파는 것인가? 바로 내가 상품인 거죠. 내가 여기를 써서 남기는 데이터가 이 회사의 상품이 됩니다. 또 쇼핑몰에 보면은 내가 어느 쇼핑몰에 들어가든 첫 화면이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 알리익스프레스라는 중국의 되게 유명한 쇼핑몰이 있습니다. 제가 알리익스프레스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알리익스프레스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검색하던 것들의 총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영역을 항상 먼저 보여줘요. 이 중에 보고 또 클릭해보고 또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이런 방식이 너무나 이 쇼핑몰에서 하고 싶었던 거죠. 백화점에 딱 들어가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제일 앞단에 딱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온라인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오프라인에서는 전반적으로 분위기상 이게 1층에 있어야 돼. 그러면 그 1층에 이제 그 물건을 갖다 놓는 데 반해서 온라인으로 하면은 내 데이터, 내가 이전에 다른 모든 미디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고 나한테 가장 맞는 상품을 제일 먼저 보여줘서 반드시 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 전자상거래가 예전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지금 소프트웨어인 이유고요. 지금 소프트웨어에 상당히 자주 언급되는 기술은 핀테크입니다. 이 핀테크의 핀은 금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금융에 관한 여러 가지 기술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합친 대표적인 기술인데요. 이게 이제 실제 사용자는 살기만 하면 돼요. 즐겁게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소셜미디어 예전처럼 그냥 쓰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결제를 하고요. 핀테크의 핵심 기술은 결제 기술인데요. 이 결제 기술은 뭐냐면은 내가 돈을 쓰기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결제를 하려면은 공인인증서에 막 복잡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버튼 몇 개 누르고 아까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클릭 한 번에 그냥 결제가 됩니다. 아마존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사고 싶을 때 바로 쉽게 결제를 해서 실제 사게 만드는 과정을 핀테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스치면 결제라고 생각만 하면은 바로 결제가 돼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가 이제 핀테크가 추구하는 방식이고요. 우리나라는 결제에 관한 혁신이 비교적 늦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신용카드를 쓰기가 되게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우리나라는 신용카드를 되게 쓰기 편해요. 식당 가서 결제를 해보시면은 카드를 내고 사인도 식당 주인이 하고 영수증도 자기가 버리고 카드를 딱 내주고 우리는 문자로 카드 쓴 게 결과가 와요. 그래서 원 모션으로 카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해서 우리나라는 오프라인 핀테크는 잘 동작하지 않아요. 근데 외국 같으면은 여행 가서 카드 써보시면은 알죠. 얼굴 째려보고 그 다음에 사인 확인하고 뒤집어보고 카드 꽉 접어갖고 챙겨주고 그래서 외국은 신용카드 쓰기가 되게 불편한데 그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핀테크가 상대적으로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는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소셜미디어 쓰고 결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런 데이터가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클라우드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는 모두 다 어딘가에 모여가지고 처리가 돼요. 그 처리가 된 결과가 뭐냐면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계학습을 통해서 신용 정보를 만들어내요. 은행이 이제 핀테크는 금융이니까 은행이 이제 핵심 사업자잖아요. 은행이 돈을 버는 방식은 돈을 저금을 하게 하고 이자를 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아서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은행의 지고지순한 목표는 돈을 딱 적당히 꿔주고, 적당히라는 게 떼이지 않는 만큼 꿔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이자를 받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모아서 이 사람에 관한 신용 정보를 아주 깔끔하게 꺼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월급날이 25일인데 23일쯤 되면은 잔고가 없어질랑 말랑해 항상. 이걸 알고 나면은 우리가 이런 문자를 보낼 수가 있죠. 돈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돈을 꿔가면 어떻겠니? 우리가 싸게 꿔줄게. 이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은행에 이제 창구에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은 창구 단말기에 사진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얼굴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고객인데 이 사람의 신용 정보는 얼마야 해가지고 창구에 걸어 들어올 때 일어서서 확인하기도 전에 화면에 나오는 거죠. 저 사람은 돈 끌어왔는데 300만 원을 7%로 꿔줄 수 있어. 그 옆에 이제 옆 은행을 보여줄 수 있죠. 옆 은행에 가면은 200만 원인데 9%야. 그래서 옆 은행은 이렇게 보통하는데 우리는 더 싸게 더 많은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은행들은 하고 싶은 거예요. 핀테크의 최종 목표는 신용정보를 꺼내서 그 신용정보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신용정보라는 게 어느 날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정보를 다 모아서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석해서 그 트렌드를 만들고 나에 대한 내 개인에 대한 인사이트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핀테크이고 이 핀테크 뒷면, 핀테크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의 뒷면에는 이런 방식의 인공지능 머신러닝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셜미디어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SNS라고 하는 소셜미디어를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소셜미디어 또 카카오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 그 플랫폼이 왜 중요하냐면은 인구 통계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이고 그 다음에 인도고 미국, 인도네시아 이런 순서로 이제 인구가 있는데요. 저기 10몇 억씩 되죠. 중국하고 인도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은 그거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페이스북은 28억 명, 인스타그램은 5억 명이 돼요. 근데 두 개의 차이가 있는데 중국이나 인도나 뭐 미국, 인도네시아, 뭐 기타 등등해서 한국 이런 이제 우리가 속한 나라는 어떻게 내가 이 나라에 속했냐를 생각해 보면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필이면 태어나봤더니 한국에서 태어난 거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나라에 또 어떤 나라에 태어나게 된 거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내가 일부러 찾아서 가입을 한 소속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28억 명은 가입자 수가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좋아요를 눌렀거나 게시물을 받거나 자기 게시물을 올렸거나 하는 사람들의 수고요.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이용했던 사람들을 카운트했을 때 저 정도인데 실제 가입자는 훨씬 더 많겠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저기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할 때 국가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뭐 정치적으로 혁명이 일어났거나 할 때 보면은 항상 소셜미디어가 맨 앞단에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게 이제 긍정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저 환경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속한 저런 나라보다 소셜미디어가 지금은 훨씬 더 파워풀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저 소셜미디어든 아니면 카카오톡 같은 이런 플랫폼에 사용자를 더 많이 끌어들여서 자기네 힘을 키우려고 해요. 그러면은 저게 여론 형성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들이 비슷한 그룹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묶여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적절한 광고를 태워서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 모여 있고 그 사람이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엄청난 시장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전혀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만든 시장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데이터인 거예요. 데이터가 너무나 중요해요. 예전에 우리가 보던 데이터들은 사실 빅데이터가 아니고 각 개별 데이터였었습니다. 그 개별 데이터의 의미는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건데요. 저 곰돌이 쿠키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저 쿠키는 밀가루로 모양을 저렇게 만든 다음에 저 쿠키 안쪽에다가 초콜릿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초콜릿을 집어넣는데 몇 미리를 집어넣어야지 초콜릿이 부은 다음에 쫙 안착될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의 정확성, 개별 정확성이 되게 중요했었습니다. 지금 하면은 초콜릿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갖고 오븐에서 얘들이 나올 때 다 피를 토하고 죽어 있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데이터는 정확성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지금 데이터는 그거랑은 좀 달라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기차역인데요. 이 기차역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공항이나 기차역 가시면은 광고를 많이 보시게 돼요. 기차역이 뭐 하는 데냐면은 그냥 생각할 때는 기차역이 기차를 기다리는 곳 이런 생각을 보통 하시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차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차역에 있으면서 기차를 타고 누군가를 만날 거, 또 기차를 타고 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거, 기차를 타고 가서 멋있는데 사진을 찍을 거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차역에 가시면은 항상 먹을 거 광고, 그 다음에 관광지 광고, 휴대폰 광고, 카메라 광고가 있게 돼요. 옛날에는 실제 이 위치에서 사람들이 뭘 하느냐를 천재소년들이 알았어요. 이 사람은 엄청난 인사이트로 기차역은 기차를 기다리는 데가 아니고 거기 누구 만날 걸 기다리는 데야. 또 기차역은 기차를 기다리는 데가 아니라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걸 생각하는 곳이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광고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천재가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차역에서 사람들이 뭘 검색하는지 보면 알아요. 인스타그램으로 특정 위치에 맛집 다 검색하고 있거든요. 보나마나. 그래서 이제는 어떤 천재소년의 인사이트가 아니라 데이터를 분석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원했던 어떤 거를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공항도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비행기를 생각하면서 공항 가진 않아요. 비행기 타고 어디 갈 거를 생각하는 거지. 공항에 비행기 광고가 없고 기차역에 기차 광고가 없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빅데이터를 얘기하고 머신러닝을 얘기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살펴보면은 엄청나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냐면은,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달이라는 그,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그 달이라는 모델이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거예요. 아보카도 모양의 의자를 그려줘. 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아보카도하고 의자를 섞은, 다양한 모양을 자기가 창작을 해서 보여줍니다. 저기 있는 그림들은 어디 있는 그림이 아니라 컴퓨터가 만들어낸 그림이에요. 지금 이제 의자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내 일자리가 걱정이 좀 되시겠지만 저런 일들을 너무나 컴퓨터가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란 모자를 쓴 펭귄 그림. 이러면은 파란 모자를 쓴 펭귄 그림. 그러니까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보던 그 똑같은 게 아니라 그거랑 비슷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초기 작업들을 꽤 많이 해낼 수 있습니다. 또 왼쪽에 있는 거는 저 달리라는 GPT-3 기반의 컴퓨터 인공지능 모델의 옛날 버전인 GPT-2 모델로 만든 건데 글짓기가 가능해요. 지금은 이거보다 더 잘해요.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그렇게 나는 대학생이 됐다 라고 사람이 지시문을 주면은 요 까만 글씨는 컴퓨터가 쓴 겁니다. 읽어보시면은 학교에서 인생은 몹시 달라졌다. 매일 학교를 마치고 나는 저녁도 거른 채 공부를 했다. 그러다 보니 밤에는 잘 수가 없었다. 엄청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인공지능이 이제는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나는 도망친 군대를 갔다. 나에게는 쉬는 시간이 필요했다.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모든 것은 흘러간다는 말을 떠올렸는지도 모른다. 42개월 동안. 왜 42개월인지 잘 모르겠지만 42개월 동안 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깨달았다.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글입니다. 근데 이 디테일을 보면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인공지능은 자기가 학습한 수많은 글 중에 이거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앞뒤를 맥락을 조금 보고 글들을 이제 엮어내는 겁니다. 이런 문장 다음에는 이런 문장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보통 그거보다는 이 단어 다음에 이 단어가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라는 거를 이제
아주 단순하면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실제 인공지능이 아직 잘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요 화면을 보시면은 열흘 사이에 2건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그 2건 가운데 첫 번째 사고가 일어나는 곳 바로 미국 디트로이트입니다. 교차로를 지나던 테슬라 차량, 대형 화물차 아래로 빨려들었습니다. 테슬라 탑승자 가운데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이어 미시간주 랜싱에서는 테슬라 차량이 주차된 경찰차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에는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이 탑재돼 있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특별조사팀을 투입해서 오토파일럿이 최근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이 2건 외에도 20여 건의 테슬라 차량 사고가 조사 대상이 됐다고 외신들은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테슬라는 아직까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무인 자동차는 아니고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자동차들이 사고 나는 화면을 많이 보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것보다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하는 자동차의 사고율이 훨씬 적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점점 개선돼서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덜 나니까. 사고가 덜 나면은 자동차도 다르게 만들 수 있겠죠. 덜 안전하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덜 안전하게 만들어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동차 영역에서는 자율주행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는 있고 언젠가는 현실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는 완벽한 자율주행이 아니에요. 사람의 개입이 분명히 법적으로 요구되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화면을 보시면 항상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혼다에서 최근에 발표한 SA라는 자동차에서 나온 사진인데요. 사람이 핸들이 있고 사람이 손을 이렇게 댈까 말까 하는 장면이 항상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자율주행이 잘 된다 그러면 핸들 자체도 없어야 되고 브레이크도 없어야 되고 자동차가 지금처럼 생길 이유도 없어지는 거죠. 앞으로 안 가도 되니까 사람은. 그래서 자동차가 박스형이거나 아니면은 창문은 다 없애고 거기다가 뭐 영화관을 만든다거나 하는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현실은 가능성은 있지만 사람이 완전히 없는 100% 자율주행 자동차는 멀었다라는 게 현실인 거죠. 다른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데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의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교차로 하나씩 나와 있는데 하나는 머핀 사진이고요. 또 하나는 진짜 강아지 사진입니다. 컴퓨터는 이거를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제 사람은 너무나 아이 때부터 당연히 구분할 수 있었던 많은 거를 아직도 컴퓨터는 헷갈려 합니다. 맞춤 확률이 일반적인 모든 이미지에서는 사람이 지금은 컴퓨터보다 이게 뭔지를 맞출 확률이 적거든요. 사람 얼굴을 구분한다거나 하는 거. 그런데 특정 영역으로 탁 들어가면은 컴퓨터가 아직은 훨씬 못하고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핵심 기술로 뭐 인공지능이 있고 자율주행 자동차 있고 블록체인 있고 뭐 요즘에 나오는 메타버스 있고 하는 거에 드론이 이제 항상 한몫을 하게 됩니다. 드론은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타지 않은 자동으로 조종되는, 스스로 조종되는 어떤 비행체를 드론이라고 하죠. 그 드론으로 뉴스에 보면 몇 년 전부터 배달한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상감 벽지에 이제 드론이 가서 배달하고 아니면은 짜장면이나 이런 것도 로봇이나 드론이 배달한다고 하는데 지금 아파트가 많은 동네 말고 옛날 구시가지 이런 데 가보면 항상 하늘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전기줄이 가득 있어요. 훨씬 더 복잡한 것도 많아요. 근데 저 전기줄을 해치고 드론이 들어와서 짜장면을 배달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안 될 게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컴퓨터 기술이 충분히 우리가 이전에 자연스럽게 하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할 일이 아직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개발할 게 많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이나 이쪽이 유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편하고 잘 되는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기술이 멀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기술 외적인 것처럼 보이는 영역도 조금 있습니다. 기술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아직도 안 되는 영역이 있는데 스마트 TV 같은 거예요. 지금 이 화면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이제 컴퓨터를 사면은 당연히 스마트 TV, 뭐 유튜브도 되고 뭐 다른 것도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텔레비전을 사게 돼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리모컨이 따라오는데 그 리모컨이 되게 불편해요. 리모컨이 불편하고 스마트 TV의 메뉴 체계가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옛날 드라마, 유튜브의 어떤 특정 뭐 동영상을 찾는다거나 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댁에도 꽤 전에 스마트폰을 하나 마련해 드렸는데 이제 제가 가르쳐 드렸거든요. 리모컨으로 이걸 이렇게 누르시면은 옛날 드라마를 보실 수 있어요. 이런 동영상을 찾으실 수 있어요 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그거를 계속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이제 스마트 TV에 수많은 스마트한 기능, 인터넷 관련된 스마트한 기능을 쓰시다가 원래 우리가 보던 텔레비전 화면 있잖아요. 6번, 9번, 7번, 11번 뉴스 시간이 됐는데 그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드라마 시간이 됐는데 드라마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UI를 간단하게 해주신 거예요. 다른 건 절대 누르지 말고 볼륨 업다운, 그 다음에 채널 업다운만 이걸 누르시라고. 그래서 스마트 TV는 온데간데 없고 원래 이제 텔레비 기능만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걸 생각해 보면은 기술은 충분한데 이 기술을 접근하는 방식이 틀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리모컨이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옛날 드라마든 아니면 유튜브든 저런 버튼이 하나씩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저런 버튼이 있는 스마트 TV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드라마를 누르면은 최근에 유행했던 드라마들을 쭉 나열해서 보여주고 볼륨 업다운 눌러서 하나를 고르고 뭔가를 보다가 뉴스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은 텔레비를 보다가 텔레비 버튼 눌러서 다시 옛날 드라마로 오면은 아까 보던 그 다음부터 다시 플레이가 된다거나.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 이 장치를 어떻게 쓰는지에 맞춰서 유저 인터페이스도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만 발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들, 사람과의 관계, 이런 모든 영역들이 같이 발전해야지 되는데 그 영역의 일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하지만 상당히 많은 다른 영역은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라 원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문제는 그대로 있고요. 거기 소프트웨어가 원래 문제를 아주 우아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사실 간단한 문제도 있지만 세상에는 복잡한 문제도 많이 있어요. 이게 UN이 17가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정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이 중에 몇 가지는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빈곤 퇴치, 기아 종식, 건강, 교육, 성평등, 물, 그 다음에 에너지, 경제성장, 일자리, 그 다음에 뭐 산업 인프라, 불평등, 공동체, 생산 소비, 기후변화, 생태계, 육상 생태계, 해양 생태계, 그 다음에 법정의 제도, 그 다음에 지구촌 협력. 이거는 사실 역사가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거든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도 소프트웨어가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문제를 보는 관점, 이런 데도 역시 소프트웨어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문제에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많은 사람들이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디테일은 이런 거고요. 이게 이제 기술도 필요하고 여기 보시면은 정책도 필요하고 기업도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소통도 해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과정 안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 지금은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일자리라는 것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인공지능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소프트웨어 또 인공지능에 관한 교육을 초, 중, 고등학교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대학교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한테도 아마 여기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많은 분들 나는 이전에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랑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쩌면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알아야지 이후에 조금 더 사회에서 역할을 하시거나 또 사회를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시거나 아니면은 내 삶이 그냥 좀 편해지시거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 일자리, 실제 일자리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데, 인공지능 관련한 일자리가 혁신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일자리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짙은 색, 파란색 숫자는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고 다루는 사람, IT 일자리의 수예요. 그래서 IT 일자리 수가 14,900에서 68,959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무려 3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당연하겠죠.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중요해졌으니까 IT, 소프트웨어라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했겠죠.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저 짙은 파란색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큰 삼각형입니다. IT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IT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도 엄청나게 많은 인공지능 역량을 가진 사람을 뽑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하는 부서는 우선 IT 부서가 있겠지만 거기는 빼고 보면은 마케팅, 영업, 고객 서비스, 재무, 연구개발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 역량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풀고자 했던 많은 문제들을 인공지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풀기가 어려웠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또 이 문제는 너무나 어려워서 수식으로, 산수로 어떤 쉬운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천재가 나타나가지고 그거야 답을 그냥 딱 얘기해주면은 땡큐였었거든요. 근데 그런 천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했냐면 이 데이터를 다 집어넣고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켜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는데 그 결과가 꽤 괜찮았다는 게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산업에서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예전에 못 풀었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진짜 많이 쓰겠죠. 왜냐하면 회사에는 진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사람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인공지능 컴퓨터로 해결하는 게 싸니까요. 그래서 마케팅, 영업, 고객 서비스, 재무, 연구개발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 인력을 채용해서 우리가 가진 문제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조금 더 좋은 답을 얻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추구하고 있고 그 업무 자체도 다양합니다. 처음에는 인공지능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다가 최초에는 생산 최적화, 예전에도 자동화를 많이 했던 이 영역에서 공장을 돌리는데 품질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인공지능으로 계속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공장을 안 세워도 되게 그러니까 에러가 날 만한 기계를 미리 감지를 해서 그걸 고친다거나 그러니까 공장을 세우지 않고 일이 생기면은 고치는 게 아니라 세우지 않고 계속 잘 돌 수 있게 모니터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고객이 이탈되는 거 그 다음에 수익성 분석, 세분화하는 거 인공지능이 또 컴퓨터가 잘하는 게 이제 분류를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고객을 분류해서 이 고객은 전자제품을 좋아해. 이 고객은 빨간색 옷을 좋아해. 이런 거를 분류한 다음에 그 고객한테 뭔가를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게 이제 고객 세분화이고요. 뭐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우리가 언제 위험해지는지를 찾으면은 정말로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전의 회사 데이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 찾아내고 있습니다. 실제 인공지능 인력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어디까지를 인공지능 인력이라고 보느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 여기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최소한의 그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 해결 모듈들을 이렇게 박스로 그려놨는데요. 실제 인공지능이라고 핵심적인 기술은 요 가운데 까만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라는 것이 소프트웨어가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인력이라고 할 때 정말로 인공지능의 핵심 인력 영역은 가운데 조금이고요. 나머지는 전체는 다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너무나 중요하게 됩니다. 당연히 인공지능 잘하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죠. 근데 그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영역은 되게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대학원
박사 과정 뭐 이런 영역에서 꽤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보통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써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 도구를 잘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역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인공지능 인력이라고 하지만 소프트웨어 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연봉을 적은 표입니다. 이 표의 출처는 블라인드라는 사이트고요. 블라인드는 여러 회사들의 뒷얘기를 하는 사이트예요. 되게 유명한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전 세계적인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에서 최근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연봉이 많이 올랐다. 신입사원 초봉이 뭐 5천이니 6천이니 하고 1년 연봉 상승률을 1,000만 원, 2천만 원을 뭐 일괄적으로 올렸다.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온 다음에 우리 회사는 얼마 주나요를 모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회사들이 아마 전통적으로 우리가 아는 회사들이에요. 뭐 SK, 삼성, LG, 현대, 흔히 아는 이제 재벌 기업들이 쭉 있고요. 이 아래쪽에 보면 은행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연봉을 보시면은 대부분 4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4천 몇백만 원. 이것도 절대 적은 연봉은 아니고요. 이것도 꽤 높은 연봉이긴 하지만 4천만 원대로 보통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왼쪽에 있는 표에는 우리가 요즘에 투자를 잘 받은 스타트업들, 그 다음에 원래 전통적으로 잘하던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퀄컴 같은 이제 외국계, 구글, 퀄컴, 랩스, 오라클, 여기는 이제 외국계 회사들이고요.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를 만든 게임 회사고, NC소프트 게임 회사, 넥슨 게임 회사, 넷마블 게임 회사, NHN은 게임도 하고 뭐 이런저런 걸 많이 하는 회사, 스마일게이트 게임 회사, 우한형제들은 배달의 민족 회사고요. 그러니까 이런 당근마켓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개발자를 뽑을 때 우리는 연봉을 이렇게 줘요 라고 하는 신입 연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쪽보다 전반적으로 다 높고요. 이 높다는 것은 이 전통적인 회사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고, 또 신입 개발자들이 이렇다는 것은 원래 있던 경력 개발자들 연봉은 훨씬 더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추세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반영하는 표이고, 앞으로도 이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시장이 예전에도 되게 나쁘진 않았지만 닷컴 버블이 끝난 다음에 2003, 4, 5, 6, 7, 8, 9, 0 아마 이때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가장 양성이 안 되던 시기였었거든요. 왜냐하면 닷컴 버블이 온 다음에 많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전공으로 대학생들이 많이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전공을 하고도 소프트웨어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견 개발자가 돼서 신입 개발자를 키워서 회사가 성장을 해야 되는데 중견 개발자 그룹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 개발자를 잘 못하는 친구라도 뽑아서 키워야 되는데 그럴 새가 없는 거죠. 중견 개발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잘하는 신입을 뽑는데 회사들이 돈을 많이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숫자는 신입 개발자 숫자이기도 하지만 연봉이 경력 개발자도 같이 높아졌고, 또 나이가 많은 개발자들도 이제는 쓸모가 있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평생 수익 관점에서 훨씬 예전에 있는 이 전통적인 회사들보다 좋다는 거입니다. 예전에 이제 은행이 꽤 좋은 직장으로 돼 있었죠. 그 초봉이 지금은 소프트웨어 회사들보다 결코 높지 않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은 은행들이 명예퇴직을 40대 직원들한테 받거든요. 지금 소프트웨어 동료는 40대면 한창이에요. 그리고 60대 개발자들도 이제 시장에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자가 워낙 모자라기 때문에 예전에 소프트웨어 했던 분들도 다시 들어와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이 숫자로 볼 수 있고, 현실도 그렇고 모든 회사가 직종과 상관없이 모든 회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교육 시장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대학들도 소프트웨어 학과들이 경쟁률이 지금은 제일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쓰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에서 아주 다양한 개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다양한 요소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로는 인문사회학적 요소가 들어있어요. 왜냐면은 실제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쓰기 편한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은 소프트웨어 영역이 아니라 사실 인문사회학적 영역인 거죠. 그리고 예술 디자인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같은 소프트웨어를 더 멋지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소프트웨어를 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거를 쉽게 접근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까 그 리모컨 예처럼 그렇게 하는 거를 인문사회학적 통찰과 예술 관점을 섞어가지고 디자인 관점을 섞어갖고 만드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UX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사용자 경험을 최고적으로 올려야지 그 제품, 그 서비스가 잘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영역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합쳐진 영역이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제 경영 요소도 반드시 필요하죠. 소프트웨어도 사업이니까 그걸 잘 팔아야 되기도 하지만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면의 경제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게임 월드라는 데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뭐 싸움 또는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게임 월드 안에 어떤 사회가 있고 그 사회에 아이템, 힘 이런 논리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게 경제에서 얘기하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게임 회사들은 되게 경제학을 전공한 친구들을 데려다가 그 안에 있는 사회를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런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추측에 의해서 또는 대강 이럴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감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하지 않아요. 모든 거를 데이터 기반으로 결정을 하고 예전에는 기획자라는 영역이 되게 중요했었잖아요. 기획자라는 영역이 인문학적 통찰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 거야 라는 거를 잘 얘기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기획자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수학을 하는 사람을 기획자라고 해요. 데이터를 모아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학적으로 어떤 결과를 뽑아내서 이쪽으로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거를 결정하는 사람을 기획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의 일부를 지금은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모든 역량을 다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공학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내가 직접 전공하게 됐지만 소프트웨어를 잘 아는 인문학자, 소프트웨어를 잘 아는 예술가, 소프트웨어를 잘 아는 경영학도, 소프트웨어를 잘 아는 과학자 또는 소프트웨어를 잘 아는 수학자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들이 가져야 될 역량을 보면은 이런 아주 복잡 다양한 역량이 필요해요. 이걸 카테고리로 나누면은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다 특정 산업 영역의 전문가인 거예요. 나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고 또 나는 어떤 기계 영역에 아주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해서 각 산업 영역의 전문가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렇게 나눠지고 가끔은 이게 이제 겹치는 영역이죠. 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기도 하지만 나는 예를 들어 비행기를 설계할 수 있어. 또 나는 의사이지만 소프트웨어도 짤 수 있어. 라는 영역이 이제 겹치는 영역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소프트웨어 영역이 아니라 산업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이 아래쪽에 보통 존재하게 되고요.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도메인에 있는 사람들, 각 산업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역량은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것하고 소프트웨어 문화 소양이라는 것입니다. 이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적인 단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컴퓨터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로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추상화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쪼개야 되고 하는 이런 역량을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초, 중, 고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 컴퓨팅 사고력을 키워주기 위함이에요. 어떤 문제든 소프트웨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 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가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아까 우리가 개발해서 보였듯이 다른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이랑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 또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각 산업 영역의 전문가들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위해서 초중고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고 대학교에서도 모든 전공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 각 도메인 전문가들과 소프트웨어 역량을 전문적으로 가진 소프트웨어 개발자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런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낙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까만 게 낙타일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까만 게 낙타가 아니고 요 까만 거 밑에 있는 요 하얀 애들, 그 다음에 줄로 되어 있는 애들이 낙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각 도메인의 각 산업 영역의 전문가들은 이 진짜 낙타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자기 영역의 전문가가 돼야지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실제 이 멋있는 낙타 그림은 이 진짜 낙타가 저녁 때, 석양이 질 때, 사막을 걸어갈 때 누군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그 사진을 찍은 사람인 거고요. 실제 이 사진이 나오기 위해서는 석양에 낙타가 지나갈 때 이런 사진이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그림의 아이디어를 가진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사진가가 될 필요는 없고요. 모든 사람이 자기 영역에서 이 낙타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낙타가 있고 이 낙타가 석양이라는 환경에 놓이게 될 때가 있어. 그때가 이제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 그 시장을 만들어서 이런 사진을 찍은 거를 팔아야 되는 건데, 그 사진을 찍는 사람은 자기가 찍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 사진사가 멋진 사진을 찍어서 팔면 훨씬 더 좋아 라는 게 실제 산업이 만들어지는 형상입니다. 또 각 산업의 전문가는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아까 낙타를 보는 것처럼 펭귄이 있잖아요. 또 올빼미가 있잖아요. 실제 우리가 펭귄이 뒤뚱뒤뚱거리고 날 수도 없고 날개도 없고 다리는 짧고 배는 엄청나게 나와 있고, 또 올빼미는 몸뚱아리고 다리는 짧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실제 펭귄을 껍데기를 벗겨보면은 목이 엄청나게 길어요. 날개도 길어요. 다리도 꽤 길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안에 기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에 여기가 뼈라는 겁니다. 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뼈라는 거고요. 저 올빼미도 다리가 되게 짧게 보이지만 올리니까 다리가 몸뚱아리의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내용은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산업의 전문가들은 이거를 배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어떤 현상의 본질을 깨닫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가짜 뉴스가 되게 많아요. 이 사진을 보면은 어떤 여성이, 예쁜 여성이 있는 걸 보시죠. 이거는 그럴듯해 보이는 사진입니다. 근데 실제 이 그림을 제대로 돌리면은 이상한 그림이 되죠. 가짜 뉴스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실제 우리 눈에는 그럴싸하지만 본질은 완전히 왜곡된 그런 그림들을 보게 됩니다. 예, 최근에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몇 년 됐고요. 이거를 인공지능 교육으로 강화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모든 교육에는 본질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속한 어떤 산업 영역, 내가 전공하는 영역의 본질, 즉 데이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은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트레칭을 배우는 거예요. 스트레칭이 뭐냐면은 내 몸을 움직여가지고 내 몸이 뼈가 있고 또 근육이 있다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자 교육은 발레 교육이랑 비슷해요. 발레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발레에 정말로 관심도 있어야 되고 어쩌면은 발레 재능이 있어야 되는 사람은 전문적인 발레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각자 영역에서 이 자기 전문성을 키우고 그 다음에 이 전문성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구현된다. 또 인공지능에 의해서 구현된다라는 이 스트레칭 관점에서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짜로 하는 사람들은 발레라는 보통 사람들은 보고 즐기고 그걸 활용해서 뭔가 다른 컨텐츠를 만들고 하는 그런 영역에 실제 이 기술을 익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은 왼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아까 그 발레를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면은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모든 다른 전공 영역이랑 비슷하지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공감과 이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기 때문에 저런 기본적인 공감과 이해 역량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하면은 이런 부수적인 일들이 부과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기술에 대한 호기심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계속 바뀌거든요. 새로운 기술이 점점 더 나오고 이전의 기술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얹어서 뭔가를 더 새로운 걸 만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야 되지만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면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도전 정신도 필요하죠. 도전 정신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게 컴퓨터가 뭔가를 수행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명령을 만들어서 컴퓨터에 주면은 내가 준 명령대로 실행해요. 근데 그 명령이 틀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내 의도했던 대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실패이고 그거를 계속 고쳐가지고 정확하게 만드는 과정이 반복되는데 그 실패를 겪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소스 코드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이죠. 그 프로그램이라는 자산을 잘 만들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잘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게 역량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생산성이 필요하죠. 소프트웨어 개발을 남들보다 더 높은 생산성으로 해서 나도 시간을 걸고 그 다음에 같은 일을 한다 그러면 더 빨리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개발 얘기를 할 때 이제 나 혼자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나와 다른 역량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 다양성, 또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과 협력을 해야 됩니다. 되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동네에서는 이 협력을 위한 툴들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대비해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하나도 안 망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협력을 도구를 통해서 잘했어요. 그래서 각자 집에서 따로따로 일해도 별 불편함이 없어요. 이 협력의 가치를 아주 잘 이해하고 그거를 자기 몸에 배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아까 부분 역할을 하지만 전체가 다 모여야지 큰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성장을 할 때는 이 전체를 이해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잘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슬라이드 몇 장은 제가 속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는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1년에 500명 정도의 개발자를 아마 대학교로 치면은 7, 8개 대학교 정도가 할 수 있는 그런 양의 개발자를 해마다 양성하는 게 목표고요.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일은 회사들이 조금 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저희랑 같이 연습을 할 수 있고 저희가 또 도와줄 수 있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는 영역을 보면은 이런 환경에서 교육을 합니다. 42 서울이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이 교육에 의해서 실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이런 환경에서 공부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컴퓨터가 아주 바짝바짝 붙어 있는데, 이 바짝바짝 붙어 있는 이유는 소프트웨어가 아까 협력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는 학생들끼리 서로 가르쳐줘요. 이 교육에서는 교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교육 자료는 인터넷에 있거든요. 인터넷에 훌륭한 강의도 있고 훌륭한 책도 있고 훌륭한 학습거리가 다 있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은 여기서 하는 강의는 없고요.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되고 저희는 문제를 던져줘요. 비교적 현실적인 문제를 던져주면 그 문제를 서로 토의하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물론 그 결과는 다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바짝바짝 붙어있는 컴퓨터들이 있는 이런 환경이 저희의 학습 환경이고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공간, 카페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저희 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의 42 서울은 물리적인 학교고요.
개포동하고 서초동에 2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실제 교육 과정은 어떻게 생겼냐? 첫 번째 단계는 선발의 초기 단계인데요. 온라인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이 온라인 테스트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학생은 이전의 소프트웨어를 한 번도 못 배운 학생들을 가정을 해요. 한 번도 못 배운 학생들을 가정을 해서 전공을 했든 또 전공을 안 했든 누구나 볼 수 있는 테스트를 제공을 합니다. 이 온라인 테스트고요.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보시는 모든 분들도 여기 응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apply.폴트서울.kr에 가시면은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은 누구나 테스트가 가능하고요. 게임이에요. 첫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 하는데 문제가 뭔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그림이 딱 나오고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스스로 찾는 거예요. 버튼을 막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깨달아 나면은 점점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수준으로 통과하게 되면은 입학할 자격이 생기고요. 입학할 자격이 생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경쟁이 아니고요.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으로 4주간의 한 달의 선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4주 과정을 우리가 라피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라피신은 프랑스 말인데요. 수영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을 여기 이제 들어오려는 학생들을 수영장에 던져놓고 스스로 또는 옆 사람을 붙잡고 나오는 사람들만 건져서 본과정으로 데려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라피신은 4주 동안 프로그램을 짜는 걸 혼자서 배우고 또 동료들이랑 배우고 동료들끼리 서로 평가하고 팀 활동을 하고 하는 과정을 4주 동안 거치게 돼서 풀타임으로 4주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성장이 가능한 사람들만 본과정으로 뽑아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선발 과정을 거치게 되고 한 달 동안 선발 과정을 거쳐서 뽑히면은 23개월 동안 본과정을 가게 됩니다. 이 본과정에는 모두가 해야 되는 공통 과정이 있고요. 이 공통 과정이 끝나고 나면 바깥에 실제 여러 가지 산업 분야의 응용 분야가 있고 이 과정에서 사실 저희가 주어진 어떤 문제나 주어진 프로젝트만 하는 게 아니라 바깥의 산업들이랑 기업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과정 또 뭐 기업에 있는 개발자들이 여기 와서 학생들을 지도해주고 학생들의 커리어를 관리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정부에서 만든 기관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기관이고요. 요 한 달 선발 과정하고 본과정 합쳐서 2년 동안 월 100만 원의 지원금도 줘요. 그리고 나이 제한이 없어요. 또 이전에 어떤 공부를 했든지 상관이 없고요.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희 학생들의 구성을 보면은 우선 남녀 비율은 여성이 26%고요. 남성이 이제 그 나머지 70몇 %쯤 되는데요. 저 비율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학과들의 비율과 거의 똑같습니다. 대학의 소프트웨어 전공에 이름이 공학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한 20%쯤 되고요. 공학자가 빠져 있으면은 25%쯤 됩니다. 그래서 저 숫자는 우리나라 대학이랑 거의 남녀 비율이 거의 비슷한 거고요. 나이를 보면은 평균 나이가 24.9세고요. 20에서 25세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저 나이가 어떤 나이냐면은 대학의 3, 4학년 또는 남학생 경우에는 군대를 갔다 와서 휴학을 하고 온 친구가 많다는 의미고요. 25에서 30이라 하면 졸업을 했거나 졸업하고 다른 회사에 갔다가 소프트웨어를 배워야 되겠다고 온 친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고졸이면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최고령자는 62세, 1958년생 한 분 계시고요. 최연소자는 16세, 2004년생,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마치고 들어온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연령대에 아주 다양한 꿈을 가진 분들이 모여 있다는 거고요. 학력은 우리나라 대학 재학 중인 분이 제일 많고 학교가 이제 서초동하고 개포동에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이 가장 많고요. 이 소프트웨어 전공은 뭐냐면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소프트웨어를 공부를 했거나 졸업을 했거나 소프트웨어 학과를 다녔거나 한 분들이 48%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른 데서 소프트웨어를 배운 사람들이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48%이지만 이전에 한 달 선발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선발 과정이
실제 동료 학습, 그러니까 교수 없이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인데, 물론 소프트웨어이지만, 그 한 달 과정에 들어왔던 친구들의 비율과 실제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선발된 비율이 거의 똑같아요. 즉, 전공이든 비전공이든 그 한 달 선발 과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하냐가 아니라 이 방법이 맞느냐를 검증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실제 소프트웨어를 전공하지 않는 분들도 충분히 들어와서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소프트웨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른 거를 전공하고 소프트웨어를 배우면 훨씬 더 경력에 좋아요. 그래서 비전공 학생들 비율이 반이 넘고 이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는 환경에서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밑에 보시면은 첫 번째 한 달 동안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했나라는 거를 시간을 측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는 조금 적은데, 마지막 주는 월, 화, 수, 목, 금까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갖고 적은 거고요. 이 1, 2, 3주 차는 7일 동안 일주일에 74.1시간 학교에 나와서 67.8시간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뭔가를 공부할 때 진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정말로 하루의 대부분을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데 쓰고 본과정에 들어와서도 거의 60시간 정도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성장을 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상 제 얘기는 마쳤고요.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은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데이터로 정의가 됩니다. 데이터가 이제는 정말로 중요해졌고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얘기하는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어떤 회사나 기관이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결정을 하고 그거를 제품 또는 서비스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종합예술이에요. 모든 영역의 기능이 필요하게 되죠. 문학, 예술, 그 다음에 경제, 또 과학, 수학, 디자인 이런 모든 영역의 기능이 다 합쳐져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시건 아니면은 어떤 전문 영역의 식견을 가지시건 상관없이 누구나 다 소프트웨어 기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서도 기여하실 수 있고 또 여기서 직업을 아직 선택해서 하셔야 되는 분이면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셔야 되지만 다른 모든 직업에서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또 소프트웨어 산업에 기여를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사실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많은 가치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소프트웨어에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제 당연히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익숙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쓰는 분들이 소프트웨어를 쓴다는 느낌을 얻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가 의식적으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쓰고 있어 라고 하면은 뭔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까 어떤 버튼을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기술을 쉽게 쓰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혹시 주변에 소프트웨어를 배우시려는 분들이 계시면 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또 소프트웨어를 배우시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운영하는 포레스트 서울이라는 교육기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이민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예, 채팅창으로 들어온 질문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거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문과인데요. 저 같은 문과생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에서 잘 배우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까 저희가 이제 학생들 구분을 해드렸는데 비전공 학생들이 반이 넘고요. 그 비전공 학생들의 한 3분의 2 정도는 문과생들입니다. 철학이나 인문학 또 경영 경제를 전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이제 직장을 다니다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문과생들이세요. 이분들이 실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제 진도가 빨리 나가는 분이 있고 아닌 분이 있는데 진도를 빨리 나가는 분들의 상당수는 문과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소프트웨어를 배우려는 절실함도 있지만 이전에 그 소프트웨어나 또 다른 거로 공부하던 방식 때문에 그런데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동료 학습이라는 걸 하거든요. 친구들끼리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배우는 과정이라서 그 문과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훨씬 더 소셜하고 잘 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지만 문과분들한테 훨씬 더 잘 맞는 교육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역할도 인공지능이 대체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쓸모 없어지는 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런 거요. 예전에 이제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기계가 막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사람 손으로 하던 것이 일부 기계로 바뀌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하고 있나요? 기계를 잘 조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는 코딩 없이 뭔가를 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배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아닌 분들은 그런 툴을 이용해서 자기 업무를 혁신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죠. 엑셀, 또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거를 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툴들을 이용해서 자기 업무를 혁신할 수 있는데 엑셀 나온 다음에 우리가 회계사가 없어졌나요? 아니죠. 엑셀 나온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줄어들었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문제가 새로 생길 거고요. 점점 더 많은 기술이 나올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직업의 영속성은 아주 잘 보장된다고 볼 수 있고요. 예전에도 저 얘기는 되게 많았어요. 소프트웨어는 생산성 때문에 하여간 자동화를 하려고 무지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동화 툴도 소프트웨어잖아요. 그 툴도 사람이 만들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아쉽게도 우리 아이는 이쪽 적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 때는 사실 적성을 잘 모르죠. 크면은 어느 날 그 친구가 내 몸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면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종합예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영역이 있으면은 이 영역의 전문가가 되면 됩니다. 그게 분야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분야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되는데 그 전문가로서 문제 해결에 소프트웨어가 분명히 이용되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개발자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려면 내가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컴퓨팅 사고력은 사실 내가 소프트웨어를 잘 짜는 능력이 아니라 내 문제를 절차적으로 잘 풀어내는 역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 해결 방식을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역량이 있으면 돼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알면 좋을까? 내가 한번 짜보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유튜버가 되고 싶은 사람은 카메라로 자기 찍어보잖아요. 유튜브 화면을 조금 찍어갖고 올려보는 일을 할 텐데 그런 소소한 활동을 조금 해보면 됩니다. 요즘에는 지역에 코딩 프로그램도 되게 많고 또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어느 학교든 지금 코딩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코딩을 배워서 해보면 돼요. 하다가 소프트웨어가 생각보다 재밌네 그러면은 개발자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 그게 뭐 병원에서 일하는 거든 아니면 뭐 법률가가 되든 아니면 뭐 기계를 하든 아니면 그냥 사무원이 되든 회계를 하든 어떤 종류랑 상관없이 자기 하는 일을 잘하고 그 일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여기까지 질문도 마쳤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